때부터 난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23살 여성이 맞나? 우리 인구의 약 한 1%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했을 때 네. 성공한 사이코패스, 사기 범죄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범죄자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가 지난 사건을 새로운 시선으로 추적해보는 마인드헌터. 안녕하십니까? 마인드헌터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마인드헌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분이 떠오르거든요. 악인의 마음을 읽는 국내 제1세대 프로파일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님이신 오윤성 교수님 모십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YTN 라디오에서 교수님 이제 뵙고 이 마인드헌터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서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모든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누가 범인이냐, 네. 어떤 법에 저촉이 되느냐, 네. 양형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관심사죠. 제 관심사입니다. 예.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그 동인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또 저의 몫이죠.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갈 때 조금 이렇게 입체적인 어떤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걸 좀 여쭤보고 다양한 분석을 한번 교수님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인드헌터 첫 번째 이야기, 부산에서 발생한 아주 끔찍하고 잔인했던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사건 현장을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참혹했습니다. 네네. 부검을 한 결과 그 발생된 그 상처들이 약 그 110회에 이르는 자창들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주로 이제 목의 공격 부위가 집중됐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그 어떤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되면 예. CCTV에 노출도 많이 되고, 그리고 피가 묻은 그 여행용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서 결국은 이제 택시 운전사에 의해서 그 범행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는 했지만 처리 단계에서는 상당히 엉성했다. 마치 무슨 장보러 가는 것처럼, 네. 예, 여행을 계획하는 것처럼 계획을 하는 상태에서 이 형태가 진행이 됐거든요. 정유정에 대해서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는데 캐나다의 범죄 심리학자 네네. 로버트 헤어 교수가 이제 그 개발한 것인데, 네네. 통상 통상 이제 40점 만점에 미국 같은 경우는 30점 이상이 돼야 사이코패스로 이제 그 인정을 하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5점부터 이제 사이코패스로 봅니다. 기준이 낮네요. 예,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근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어금니 압박 예. 같은 경우도 25점이었거든요. 한국형으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는 우리 한국에서 정한 그 기준이 우리한테는 더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연쇄살인 사건이나 강력 사건이 터졌을 때 그런 반사회성 문제로 그냥 다 몰아세워서 언론에서 막 사회학적 용어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면 네, 그 용어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연쇄살인이라는 거하고 사이코패스하고 같이 나왔거든요. 예.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연쇄살인을 저지른다라고 일반의 오류죠. 어감에 묻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어감에 세게. 묻어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사이코패스는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0명당 1명으로 굉장히 빈도가 높으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수감자들에 있어서 약 한 15%에서 25% 정도는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감자 지표상으로는 반사회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인 범죄 중에서 독특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연쇄살인범들은 사이코패스고 사이코패스는 다 연쇄살인이다 이렇게 같은 등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 성공한 사이코패스, 네.
좋은 직업을 가진 네네. 그런 사람들, 범법 행위를 하지 않고 예. 상대를 적절하게 이용하거나 예. 한번 일회용으로 써먹고 버려버리거나 네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도 자기는 성공을 하는 네. 표면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로버트 헤어 박사의 그 주장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갑작스럽게 정유정 씨 같이 돌변해 갖고 이런 공격 행위로 나오는 그런 사안을 접할 때마다 뭔가 그래도 지표가 있지 않을까? 차라리 그 사이코패스 감별기 같은 기계가 있어서 음주 측정 사람에게 네. 음주 측정하듯이 네. 갖다 대면 그 지수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오히려 본인의 감정을 숨기거나 감정을 거짓으로 위장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니까 그 지표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사이코패스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유전과 양육이라고 하는 그 양면에 있어서 그 개체가 어떤 식으로 성장해 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분석하는 내 내용들이 은둔형 외톨이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이런 식의 좀 추정적 보도만 굉장히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추정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였어요. 네네. 그 최근 몇 년간에 있어서 이 전화를 한 사람들의 그 숫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 네. 예, 통상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이 운둔형 외톨이는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운둔형 외톨이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데 예.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운둔형 외톨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작년 그 7월달, 8월달 예, 예. 발생했었던 그 신림역 사건이라든가 네네. 분당 서현역 사건 같은 그런 어떤 그 불특정 다수를 공격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어떤 범행 동기들이 예. 어떤 그 사회에서 누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공격을 한 것이다. 소위 이제 선빵이다. 이제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갔었죠. 선제적인 공격을 공격이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한다. 자기 생존을 갖다가 보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예.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하면은 좀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사람과의 어떤 그 건전한 교류로 유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상당히 커다란 숙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그 수사 과정에서 나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 뭐뭐 해보고 싶어요. 나 저런 게임 해보고 싶어요. 나 이거 해보고 이거 사고 싶었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어떤 부분이 그녀의 그런 살인 욕구, 동기 이런 계획에 대한 어떤 도화선이 됐을까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유정이 나는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거는 사실 우리 사회가 범인의 어떤 그 범행 동기에 대한 코멘트 하나 가지고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릴 수가 있어요. 아, 정유정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헤어졌고, 예.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다 맡기고 본인은 이제 바깥에 있다가 나중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그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논리대로라면은 그 아버지라든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됐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예. 제3의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이전에 전혀 어떤 선행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잔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에서 발생됐던 그 동춘동 네, 그 네. 초등학생을 2학년짜리를 그 납치해서 살해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했던 그 사건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결이 비슷하다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네. 그 개인이 그 행한 그 어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지만 이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이 근본적인 어떤 그 문제의 태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얼굴이 공개가 됐었죠. 체포 당시의 사진을 사실 공개해야 저 사람이 범죄를 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옛날 증명사진이 등장을 하니까 그렇죠. 이 누굽니까? 댓글이 엄청 달렸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그 신상 공개 관련된 법 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었죠.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5일자로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유정 사건의 이 머그샷. 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고 체포 당시에 찍었던 측면, 정면 사진 각각을 30일 동안 온라인에 공개한다. 이런 형태로 이제 법안이 이제 효력을 발생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제 정유정 사건과 관련돼서 네네. 그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무기징역 선고가 된 것은 불가피한 것 같다. 근데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정유정은 항소를 한 상태 아닙니까? 예. 은둔형 외톨이였었다가 살인 동기를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을 차단시킬 수 있겠느냐. 그리고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 또는 피해 유족에 대해서 얼마큼 형사처벌로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관점에 재판부가 아마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그 정유정 사건 녹화하시면서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모든 범죄 사건에 있어서의 출발점은 가정이라고 봅니다. 가정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정상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자랐다면 물론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약간의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은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저런 행동까지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그 강의를 간다든가 하더라도 늘 결론은 가정입니다. 굉장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을 더 느끼게 되는데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수준의 어떤 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마인드헌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알고 싶은 사건이나 범인들의 심리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같이 하시죠, 교수님. 예, 마인드헌터 이승우. 오윤성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가족이 모두 살해당하는. 본인만 연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화가 나서 돌변하게 되면 네가 극단적 선택을 해. 철저하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감정은 없는 행동이네요.